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공격성은 선과 악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동물의 공격성을 드러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개의 종류가 있어요. 로트와일러랑 피플테리어죠. 이 로트와일러와 피플테리어는 등장하기 전에는 셰퍼드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었고,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친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격성은 굉장히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포식적 공격성과 감정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식적 공격성은 예를 들어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 두뇌회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쫓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야생에서 쥐는 사실 사냥을 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뇌회로에 전기자극을 주면 똑같은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대요. 이런 걸 포식적 공격 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 사자가 영양의 목을 물어뜯는다거나 개나 고양이가 동물을 이제 무는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고착된 행동 양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굉장히 혼자 있는 독립적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고착된 행동 양식이 드러나지만 않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과 좀 가까운 가축화된 동물들이 사실 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배고프다고 해서 이것이 먹는 행동과는 연결되지 않는데, 배고프다는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먹이를 사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뇌회로에서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본능적으로 동물들을 쫓는 그런 동물들도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어미로부터 먹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전혀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로부터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동물들이 구조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본능이냐 학습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뇌가 복잡한 동물일수록 학습에 가깝고요, 두뇌가 좀 단순한 동물일수록 본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치라던가 개라던가 이런 동물들은 학습에 의해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정적 공격성은요, 어떤 게 있냐면 영토적인 분쟁 혹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인가 통증을 느꼈을 때 그렇게 공격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가 아프면은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막 사람을 물거나 막 으르렁대거나 하는 동물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평등한 게 없어요. 굉장히 지배서열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물론 지배서열이 굉장히 엄격한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 사이에서의 지배서열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지배서열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죠.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그래서 이 지배서열 관계가 대부분은 있긴 하지만 훈련이 필요한 동물,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가축화되면서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한 동물이지만, 개의 경우에는 훈련에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개의 관계 내에서의 사회화, 그리고 인간과 개 사이의 사회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서열이 낮은 동물일수록 굉장히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서열이 높은 동물일수록 굉장히 평상시 냉정했다가 자기 집단이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만 공격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과 굉장히 똑같죠. 굉장히 평상시에도 공격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에는 냉정하다가 필요할 때만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건 대부분 사실은 이 인간 사회에서도 세월이 얕고 높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람도 결국엔 동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굉장히 두뇌가 발달되어 있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자의식도 있고 이런 동물일수록 굉장히 뭐랄까 이게 지저분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강간을 한다거나 혹은 왜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연적으로 그런 관찰해서 쓴 책들을 보면요, 돌고래들도 집단 강간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제 유전자를 다른 암컷을 이제 교배를 하기 위해서 그 암컷이 가지고 있는 새끼를 죽이거나, 혹은 실제로 어떤 작가는 범고래가 어떤 새끼 고래를 굉장히 막 잔인하게 고문해서 막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글을 쓴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두뇌가 뛰어난 동물일수록 굉장히 잔혹한 범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격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관계에서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동물들이 이제 개죠. 그런데 사실 개가 저지르는 사고들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은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교합억제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사실은 개는 굉장히 공격성이 많은 동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강아지들이 노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서로 막 싸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서로 막 다치지 않나? 그런데 실제로 다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제 자매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우리가 딱 이 정도까지만 물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그걸 교합억제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와 그 다음에 지배 서열 관계를 이제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데, 이 지배 서열 관계, 즉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복종훈련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굉장히 강제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 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 단지 또 너무 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서는 개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개가 자연스럽게 배를 뒤집었을 때 이제 배를 만지면서 이게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실 때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개는 우리 집에서 완벽하게 사회화가 되었지만 다른 동네 혹은 이웃 동네 옆집에 있는 개와의 관계에서 막 공격성을 드러내는 강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의 개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개도 굉장히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지배 질서가 확실히 있는데, 사실은 사람과 살면서 이 지배 질서가 사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개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양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집을 나가서 많은 개들과 무리를 지어서 거의 개떼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개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또 하나는 무리와 완벽하게 떨어져서 혼자 묶여서 지내는 개들은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는 개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개뿐만이 아니고요, 야생동물의 문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개나 고양이나 야생동물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재사회하고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미를 잃은 동물이 구조되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미와 분리가 되고 사회적 무리로부터 분리가 된 동물들은 다시 재사회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미를 잃고 구조되어 온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이 책에서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집에서 아빠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굉장히 폭력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이게 아빠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강아지가 엄마한테 굉장히 공격성을 드러낸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그 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완전히 그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이렇게 굴림을 하게 되니까 이 자연스럽게 개는 서열로 이걸 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제일 서열이었는데 아빠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그 가족 무리에서 1서열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결국에는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서열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서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돼지를 관리하실 일이 없겠지만 사실 농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암돼지들은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돼지들 사이에서도 이게 서열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암돼지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뭐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돼지를 이 암컷 무리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어떤 이제 판자 같은 걸로 이제 밀어가지고 벽 쪽으로 쫙 밀면 이 돼지는 자기를 밀었던 사람보다 서열이 낮아졌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암돼지 무리에서 이 관리하는 사람이 서열 1위가 돼야지만 이 돼지들을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코끼리 같은 동물은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 사육사들이 예전에 많이 다치거나 죽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끼리들이 워낙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공격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사육사들이 코끼리 사육실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코끼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열관계, 동물들의 공격성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서로 간에 이제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질서가 결국에는 동물과 사람 혹은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태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돼지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암돼지, 수돼지, 근데 수돼지 사이에서도 또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중에 서열이 높은 수돼지의 오줌을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템플그랜이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개를 키울 때 2마리 이상 키우지 마라. 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개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는 무리를 짓게 되면은 그 내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제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산책을 시킬 때도 2마리까지는 양손으로 이제 그 줄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3마리 이상이 되면 굉장히 일탈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마리 이상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 어쩔 수 없는 경우 여러 마리를 키우게 될 때 중요한 거는 3마리 이상이 되면 이 안에서 반드시 지배 서열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열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에게 먼저 밥을 줘야 되고,
이제 만져줄 때도 먼저 만져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의 개를 키웠는데 이제 나중에는 되게 나쁜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동물이 불쌍했기 때문에 이 동물을 먼저 챙겨줬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서열이 높은 개가 서열이 낮은 개를 막 공격해서 물어 죽인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동물의 공격성을 잘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이런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공격성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으면서도 걔는 사람을 거의 사실은 뭐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많이 사고를 치진 않죠. 이렇게 된 거는 결국 뭐 이론상으로는 만년에서 10만 년 정도까지 개와 사람은 서로가 같이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개가 사람의 얼굴을 읽는 능력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개는 읽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체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 사람과 개가 오랫동안 서로 이제 그 같이 지내면서 적응해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앞에 이제 고양이가 살짝 나오는데요. 이제 고양이 이야기로 좀 마무리 해볼까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집 고양이들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죠. 근데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와 그 다음에 집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들은 사실 개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놀이 같은 거, 뭐 낚시놀이라던가 이제 레이저 포인트 이런 놀이 같은 걸 하면 밖에서 많이 이제 그 쥐를 사냥해 본 경험이 있는 고양이들은 별로 반응 없어요. 밖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별로 안 해보거나 혹은 했는데 흥미를 느낀 고양이들은 그거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은 그 사냥하는 본능들을 어느 정도 집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